금과 비트코인만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대안 자산들, 그 숨겨진 가능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고파파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 자세히 다뤘죠.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 보내주셨는데요. 댓글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금과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은은 어때요? 달러 투자는요? 부동산은 아직도 괜찮나요? 네,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과 비트코인 외에 여러분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자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본인에게 맞는 자산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대안 자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입니다. 은, 금의 동생이라고 불리죠. 금이 있으면 당연히 은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은도 귀금속이고 수천 년 동안 화폐로 쓰였어요. 하지만 은은 금과 성격이 좀 달라요. 은의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은 금보다 훨씬 싸요. 금이 그램당 10만 원이라면 은은 그램당 1,000원 정도예요. 10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하기 좋아요. 둘째, 은은 산업용 수요가 많아요. 금은 대부분 투자나 장신구로 쓰이는데 은은 달라요.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은이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은 수요가 늘어나요. 셋째, 은의 가격 변동성이 금보다 커요. 금이 10% 오르면 은은 20% 오르기도 해요. 반대로 금이 10% 떨어지면 은은 20% 떨어질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은 시장이 금 시장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작으면 가격이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럼 은은 어떻게 살까요? 금이랑 비슷해요. 실물은, 은 통장, 은 ETF가 있어요. 실물은은 금은방이나 은 전문 거래소에서 살 수 있어요. 은계, 은화 같은 형태로요. 은 통장은 일부 은행에서 취급해요. 금 통장보다는 적지만 있어요. 그리고 은 ETF도 있어요. 코덱스 은선물, TIGER 은선물 같은 상품들이죠. 은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진입 장벽이 낮아요. 금보다 훨씬 싸니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산업 수요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전기차, 태양광 같은 친환경 산업이 커질수록 은 수요도 늘어나요. 셋째, 금과 함께 보유하면 분산 효과가 있어요. 금이 안 오를 때 은이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점은 뭘까요? 첫째, 보관이 불편해요. 같은 가치를 가지려면 금보다 100배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1억 원어치 금은 1kg인데 1억 원어치 은은 100kg이에요. 둘째, 변동성이 커요. 급등락이 심해서 멘탈 관리가 필요해요. 셋째, 세금이 금과 똑같아요.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22%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은은 금의 보조수단으로 좋아요. 전체 귀금속 투자의 20에서 30% 정도를 은으로 가져가는 거죠. 금 70%, 은 30%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대안 자산, 달러입니다. 달러, 참 익숙하죠? 해외여행 갈 때 바꾸는 그 달러 맞아요. 그런데 달러를 투자 자산으로 본 적 있으세요?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1,400원대를 찍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는데 말이에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달러 투자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안정성이에요.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 통화예요. 전 세계 거래의 60%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져요.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죠.
둘째, 환율 방어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일종의 보험이에요. 셋째, 해외 투자 준비예요. 미국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미리 환율 낮을 때 바꿔두면 좋아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모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은행에서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외화 예금이라고 해요. 시중은행 어디서나 만들 수 있어요. 달러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은행 창구에서 바꾸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바꾸거나. 인터넷 뱅킹이 수수료가 더 싸요. 환전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은행마다 다른데 보통 한 달러당 10원에서 20원 정도 떼요. 1000달러 바꾸면 1만 원에서 2만 원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수수료를 아끼려면 환전 우대 쿠폰을 쓰거나 수수료 할인 이벤트 때 바꾸면 돼요. 은행 앱 보면 종종 100% 우대 이벤트 같은 게 있거든요. 달러 말고 다른 외화는 어떨까요? 엔화, 유로, 위안화 같은 거요. 가능해요. 하지만 달러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엔화는 일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유로도 유럽 위기 때마다 불안해지고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외화 투자의 기본은 달러예요. 다른 외화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고려하세요. 달러 투자의 단점도 있어요. 첫째,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예요. 1,400원에 샀는데 1,200원으로 떨어지면 14% 손해를 보는 거예요. 둘째, 이자가 낮아요. 달러 예금 이자가 한국 원화 예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셋째, 당장 쓸 수 없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결국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거든요. 그때 또 수수료가 나가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환율 방어 차원에서요. 특히 해외여행 자주 가시거나 자녀 유학 계획 있으면 필수예요. 세 번째 대한 자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처죠.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노후가 보장된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부동산 시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오르는 곳도 있고 떨어지는 곳도 있고 지역 차이가 커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좀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해요. 실물 부동산 말고 간접 투자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리츠입니다. 리츠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나눠 갖는 거예요. 리츠의 장점은 뭘까요? 소액으로 가능해요. 실제로 건물을 사려면 몇억 원이 필요한데 리츠는 몇만 원부터 가능해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거든요. 분산 투자가 돼요. 한 리츠가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한 건물의 리스크가 전체에 영향을 덜 미쳐요. 배당을 줘요. 리츠는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줘야 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보통 연 4에서 6% 정도 나와요. 단점은 뭘까요? 직접 소유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아니라 리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만 가지는 거예요. 가격 변동이 있어요. 주식처럼 매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부동산인데도 변동성이 있는 거죠. 어떤 리츠를 사야 할까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가 여러 개 있어요. 이리츠 코크랩,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같은 것들이죠.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봐야 해요.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배당 수익률은 얼마인지, 공실률은 어떤지 같은 거요. 오피스 빌딩 위주인지, 물류센터 위주인지, 상가 위주인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져요. 요즘은 물류센터 리츠가 인기예요.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물류센터 수요가 많거든요. 두 번째 방법, 부동산 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리츠랑 비슷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노리기도 하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도 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 부동산 펀드 상품들이 있어요.
최소 가입 금액이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예요. 부동산 펀드의 장점은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좋은지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려운데 펀드 매니저가 대신 골라줘요. 단점은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운용 수수료로 보통 연 1에서 2% 정도 나가요. 그리고 환매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못 빼는 거죠. 세 번째 방법, 해외 부동산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불안하면 해외 부동산은 어떨까요? 요즘 동남아나 미국 부동산에 관심 가지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해외 부동산 직접 투자는 위험해요. 현지 법규도 모르고 관리도 어렵고 세금 문제도 복잡해요. 그래서 간접 투자 방법이 있어요. 미국 리츠 ETF를 사는 거예요. 미국에는 리츠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걸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예를 들어 VNQ라는 ETF가 있어요. 미국 전체 리츠 시장을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한국에서 해외 주식 계좌로 살 수 있어요. 해외 리츠의 장점은 달러 자산이라는 거예요. 환율 방어도 되고 부동산 투자도 되고 일석이조죠. 단점은 환율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기준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정리해 볼게요. 실물 부동산을 살 여력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큰 돈이 필요하고 유동성이 떨어져요.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고려하세요. 배당 수익도 받고 분산 투자도 되니까요. 해외 분산을 원한다면 미국 리츠 ETF도 좋은 선택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한 곳에 올인하는 건 위험해요. 실물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리츠로 분산하고 실물이 없다면 리츠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대안 자산,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석유, 구리, 밀, 옥수수, 커피 같은 거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재료들이죠. 왜 원자재에 투자할까요? 인플레이션 해지 때문이에요. 물가가 오를 때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요. 밀 가격이 오르면 빵값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특히 좋은 투자처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원자재는 어떻게 투자할까요? 직접 사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석유통을 집에 쌓아둘 수도 없고 밀자루를 보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해요. 원자재 ETF나 원자재 선물에 투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원유 ETF예요. 코덱스 WTI 원유선물, 타이거 원유선물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석유 가격을 추종해요. 구리 ETF도 있어요. 구리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요. 건설, 전자제품, 전기차에 다 들어가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수요가 늘어요. 농산물 ETF도 있어요. 밀, 옥수수, 대두 같은 걸 추종하는 상품들이에요. 원자재 투자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요. 주식이 떨어질 때 원자재는 오를 수도 있어요. 분산 효과가 큰 거죠. 둘째, 인플레이션 방어가 돼요. 물가가 오를 때 원자재도 같이 올라요. 셋째, 공급 부족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공급이 줄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첫째, 변동성이 엄청 커요. 하루에 10%씩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둘째, 배당이 없어요. 원자재는 그 자체로는 이자나 배당을 안 줘요. 오직 가격 차익만 노리는 거예요. 셋째, 예측이 어려워요. 날씨, 전쟁, 정책 같은 여러 변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자재는 포트폴리오의 양념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되고 5에서 10% 정도만 담는 게 좋아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할 것 같을 때 비중을 늘리고 경기가 안정되면 줄이는 식으로 운용하면 돼요. 다섯 번째 대안 자산,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다른 암호화폐들을 볼까요?
이더리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암호화폐예요. 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컴퓨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실행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위에서 여러 앱들이 돌아가요. 디파이, NFT, 게임,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이더리움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생태계가 커요.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수천 개예요. 그만큼 쓸모가 많다는 거죠. 둘째, 개발이 계속돼요.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수수료도 낮아지고 있어요. 셋째, 기관 투자가 늘고 있어요. 이더리움 ETF도 나왔고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첫째, 경쟁자가 많아요. 솔라나, 폴카닷, 카르다노 같은 코인들이 이더리움을 추격하고 있어요. 둘째, 수수료가 비싸요. 네트워크가 막힐 때 가스비가 수만 원씩 나올 수도 있어요. 셋째,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커요. 더 빨리 오르지만 더 빨리 떨어지기도 해요. 그 외 알트코인들은 어떨까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말해요. 수천 개가 있어요. 리플, 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대표적이에요. 각각 나름의 기술과 목적이 있어요. 알트코인의 매력은 뭘까요? 폭발적인 수익 가능성이에요. 초기에 좋은 코인을 잡으면 수십 배, 수백 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도 엄청나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결국 사라져요. 90% 이상이 실패한다고 봐야 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 50%, 이더리움 30%, 알트코인 20% 이런 식으로 가세요. 알트코인은 일종의 벤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안 자산, 예술품과 수집품입니다. 그림, 와인, 시계, 한정판 운동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것도 투자 자산으로 보는 추세예요. 특히 MZ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를 사서 몇 배에 되파는 리셀 문화가 생겼잖아요. 예술품 투자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즐기면서 투자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그림을 사서 집에 걸어두고 가치도 오르고 일석이조죠. 둘째, 세금이 없어요. 예술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팔아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가 돼요. 명품이나 예술품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첫째, 진입 장벽이 높아요. 진짜 가치 있는 예술품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호가해요. 둘째,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셋째, 유동성이 낮아요. 필요할 때 바로 팔기 어려워요. 사줄 사람을 찾아야 하거든요. 요즘은 조각 투자라는 게 나왔어요. 비싸은 예술품을 여러 명이 나눠서 사는 거예요. 태사나 아트앤가이드 같은 플랫폼에서 할 수 있어요. 한 작품을 1000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에 몇만 원이면 되는 거죠. 그 작품이 비싸게 팔리면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술품 투자는 취미와 투자를 겸할 수 있다면 좋아요. 하지만 순전히 돈을 벌 목적이라면 다른 자산이 더 나아요. 자, 이제 모든 대안 자산들을 다 봤으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대안 자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의 보조 수단으로 좋아요. 소액 투자 가능하고 산업 수요 있고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유망해요. 달러, 환율 방어와 해외 투자 준비용으로 필수예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추천해요. 부동산, 실물이 최고지만 여의치 않으면 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간접 투자하세요. 배당 수익도 노릴 수 있어요. 원자재,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5에서 10% 정도만. 변동성 크니까 조심하세요.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암호화폐 분산용으로 좋아요.
하지만 리스크 크니까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세요. 예술품과 수집품, 취미와 투자를 겸할 수 있다면 좋지만 전문 지식 없으면 위험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많은 자산 중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원칙은 있어요. 첫 번째 원칙, 분산하세요. 한 자산에 올인하지 마세요. 금만, 비트코인만, 부동산만 이러면 안 돼요. 여러 자산에 나눠 담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자산이 잘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금이 오를 때 비트코인은 떨어질 수 있고 부동산이 안 좋을 때 주식은 좋을 수 있어요. 분산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한 자산이 망해도 다른 자산이 살려줘요. 두 번째 원칙, 나이에 맞게 구성하세요. 40대, 50대라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금, 달러, 부동산, 리츠, 비트코인을 골고루 담으세요. 60대 이상이라면 안정적으로 가세요. 금, 달러, 배당 리츠 위주로 가고 비트코인은 소액만 담으세요. 세 번째 원칙,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단기 수익을 원하나요? 그럼 변동성 큰 자산이 좋아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원자재 같은 거요. 장기 안정을 원하나요? 그럼 금, 달러, 부동산, 리츠가 좋아요. 인플레이션 방어가 목적인가요? 금, 원자재, 부동산이 좋아요. 환율 방어가 목적인가요? 달러, 해외 자산이 좋아요. 네 번째 원칙,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세요. 1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비율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 담았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40%가 됐다? 그럼 일부를 팔아서 다른 자산을 사세요. 반대로 금을 30% 담았는데 가격이 안 올라서 20%가 됐다? 그럼 더 사서 30%로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원칙, 공부하세요. 투자는 공부하는 사람이 이겨요. 남들이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팔면 돈을 잃어요. 왜 이 자산이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해해야 해요.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세요. 장고파파 채널도 구독하시고요. 매주 유용한 정보 드릴 거. 이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50대 예비 은퇴자, 투자 가능 금액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금 3천만 원, 30%, 실물 금과 금 ETF 반반으로 가져가세요. 은 500만 원, 5%, 조금만 담으세요. 달러 2천만 원, 20%, 환율 방어 필수예요. 부동산 리츠 3천만 원, 30%, 배당 수익으로 생활비 보충하세요. 비트코인 1천만 원, 10%, 소액만 담으세요. 원자재 ETF 500만 원, 5%, 인플레이션 해지용이에요. 현금 비상금 1천만 원, 10%, 여유 자금 확보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정성 위주로 가면서도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대안 자산들을 봤어요. 은, 달러, 부동산, 원자재, 이더리움, 예술품까지. 머리가 복잡하시죠? 괜찮아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먼저 금과 비트코인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달러를 추가하세요. 환율 방어용으로요. 그 다음에 부동산 리츠를 추가하세요. 배당 수익 받으면서 부동산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은이나 이더리움도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 비율을 조정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하고 행동 안 하면 소용없어요.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남들이 대박 났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도 꾸준히 하면 결국 목표에 도달해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자산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걸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에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지, 어떤 비율로 담고 계신지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장고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